시댁 돈 빼돌려서 이후강이야? 평생 상갓집 팔자로 살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어요. 숟가락 소리도 수근거림도 전부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뜨거웠습니다. 국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목덜미를 지나 상복깃을 적시고 검은 천위로 붉은 기름이 번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뜨거운 국물보다 더 뜨거운 게 눈 안쪽에서 차올랐어요. 고개를 돌리니까 엄마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엄마는 웃고 계셨어요. 생전에 늘 그러셨던 것처럼 조용히 다정하게. 그 앞에서 저는 육개장을 뒤집어 쓰고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장소를 남겨주시면 그곳에서 하시는 일마다 순조롭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병원 복도는 새벽 3시에도 형광등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주름투성이의 작은 손. 한때 저를 업어주고 밥을 떠먹여주고 시집가는 날 제 볼을 감싸쥐었던 그 손이 이렇게 차가워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 나야. 순옥이. 대답이 없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쉭. 그 소리가 엄마의 마지막 숨결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후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부정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엄마는 강한 사람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15년을 혼자 버틴 사람이니까. 이번에도 일어나실 거라고. 그런데 새벽 4시 23분. 기계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삐. 간호사가 달려왔고 의사가 뒤따라왔어요. 저는 엄마 손을 놓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는데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엄마 손이 저를 잡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임종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는데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임종이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빙빙 돌기만 했습니다. 엄마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눈을 감고 계셨는데 이상하게도 표정이 편안하셨어요. 마치 이제야 쉴 수 있다는 듯이. 엄마.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울음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슬픔은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숨은 쉬어지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장례는 제대로 치르고 싶었어요. 엄마는 평생 아끼며 사셨거든요. 아버지 사업이 기울었을 때도 제가 시집간 뒤에도 당신을 위해 돈 쓰시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옷도 항상 같은 라벤더색 가디건만 입으셨고 외식 한 번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은 좋은 데로 잡았어요. 수의도 제대로 된 걸로 골랐고 조문 음식도 부족하지 않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30년 동안 시댁 살림을 하면서 생활비에서 조금씩, 정말 조금씩 떼어놓은 돈이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모아놓은 거였는데 그게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빈소를 차리는데 남편이 왔어요. 진호 씨는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저한테 다정한 말을 해본 적이 손에 꼽아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 말 없이 장례식장 이것저것을 챙기더라고요. 화환 위치 잡고 방명록 놓고 조문객 안내 동선을 확인하고 여보 고마워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진호 씨가 잠깐 멈칫했어요. 당연한 건데 뭘.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했어요. 문제는 그날 저녁에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발인이 모레인데 장례식장 상황을 물어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어요. 순호가.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어요. 너 장례식장을 어디로 잡은 거야? 서초동 그 비싼데? 3일장을 거기서 하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 어머니, 제가 모아둔 돈으로. 뭐?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저는 숨을 가다듬었어요. 생활비에서 조금씩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걸로 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생활비에서 모았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그 생활비가 누구 돈이야? 시댁 돈이지. 내 돈이야? 시댁 살림에서 빼돌린 거 아니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30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내가 뭘 가져왔냐? 내가 이 집에서 뭘 했냐? 다 우리 집 덕이지. 그 말이 30년 동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됐어요. 처음에는 상처가 됐고, 나중에는 무뎌졌고, 그 다음에는 그냥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엄마 장례니까 제가. 됐어. 장례는 간소하게 해. 돈 많이 쓰지 말고. 내 엄마도 그걸 원할 거야.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참 동안 꺼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날, 그 밤에 들은 말이 위로가 아니라 돈 얘기였어요. 코끝이 찡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익숙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1시간쯤 뒤에 신우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란 언니, 나 엄마한테 들었어. 장례식장 서초동이라며? 언니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시댁 살림에서 빼돌린 거 아닌지 엄마가 확인해 보래. 언니 조심해.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서러움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날 밤에 장례를 치르는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 돈 빼돌린 거 아냐? 라니. 30년을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 명절이면 전을 부치고 제사상을 차리고 시아버지 병원 수발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 엄마가 돌아가신 날조차 저는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문자를 읽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엄마 영정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진 속 엄마는 라벤더색 가디건을 입고 웃고 계셨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진 그 다정한 미소.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어요. 빈소에 저 혼자였습니다. 국화꽃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흰 국화. 제가 직접 골랐거든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엄마 유품 정리함 안에 들어있던 갈색 봉투. 겉면에 엄마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순옥에게. 내가 떠나면 이걸 열어라. 손이 봉투를 향해 갔다가 멈췄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어요. 엄마를 보내드리는 게 먼저였으니까.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엄마 영정을 바라봤어요. 엄마, 내가 잘 보내줄게. 발이는 모레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모레 그 장례식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 갈색 봉투 안에 30년의 진실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인 날 아침은 맑았습니다. 하늘이 너무 파래서 오히려 야속했어요. 엄마를 보내는 날인데 비라도 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친구분들, 동네 이웃들, 친척 어르신들. 다들 제 손을 잡고 순호가 힘내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 반복했어요. 그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진호 씨가 입구에서 조문객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딸 유진이도 새벽부터 와서 제 옆을 지켰습니다. 엄마, 물 마셔.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유진이가 종이컵에 물을 따라 내밀었어요. 고마웠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시어머니가 도착하셨어요.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였어요. 또각또각. 장례식장 복도에 울리는 날카로운 구두 소리. 고개를 돌리니까 시어머니가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검은 옷을 입으셨는데 장례식에 오신 분 같지 않았어요. 짙은 자두색 실크 블라우스에 옥 브로치, 진주 귀걸이에 금 팔찌까지.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하셨더라고요. 마치 어딘가 좋은데 가시는 것처럼. 시누이 미란 씨가 바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어요. 검은 코트에 선글라스를 올려 쓴 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어머니 오셨어요. 제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빈소안을 한번 훑어보셨어요. 국화꽃 장식, 영정사진, 깔끔하게 정돈된 재단. 그 눈빛을 저는 알아요. 30년을 봐왔으니까 돈을 따지는 눈이었습니다. 흥? 화환이 몇 개야? 장례식장도 2층이면 제일 비싼 데 아냐?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어머니, 제가 모아둔. 됐어. 그 얘기는 어제 했잖아. 시어머니가 손을 저으며 말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빈소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엄마 영정 앞에서 형식적으로 한번 절하시더니 바로 일어나셨습니다. 절을 하면서도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어요. 옆에서 미란 씨도 겨우 고개만 까딱하고는 핸드폰부터 꺼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30년이잖아요. 익숙한 거예요. 문제는 자리였습니다. 빈소 안쪽 상주석 옆에 윗자리가 있었어요. 친정 쪽 어른들 외삼촌, 이모, 엄마 친구분들이 앉으시도록 마련해둔 자리였습니다. 시댁 쪽 자리는 반대편에 따로 준비했고요.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이 상주석 바로 옆 그 윗자리로 걸어가셨어요. 어머니,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이쪽은 친정 어른들 자리예요. 시댁 자리는 저쪽에 따로 마련해뒀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어요. 목소리도 낮췄고 고개도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시어머니가 멈추셨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뭐?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오히려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목소리였어요. 지금 나한테 자리를 지정하는 거야?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내 시어머니야. 내 엄마 장례식에서도 내가 윗사람이야. 그런데 감히 나보고 저쪽에 가서 앉으라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빈소 안에 있던 조문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어요. 미란 씨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언니, 아무리 친정 장례라도 그렇지.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다. 아가씨, 그런 게 아니에요. 자리 배치를. 됐어, 언니. 엄마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미란 씨가 손을 저으며 제 말을 잘랐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보고 있었어요. 외삼촌이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고 이모가 외삼촌 소매를 잡아 말리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소란이 나면 안 되니까. 시어머니가 그 윗자리에 떡하니 앉으셨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야. 누가 뭐래도. 친정 외삼촌이 할 말을 잃은 얼굴로 자리를 비켜주셨어요. 저는 외삼촌한테 눈으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외삼촌은 고개를 젓더니 조용히 다른 자리로 옮겨 앉으셨어요. 가슴이 쓰렸습니다. 엄마 장례식에서 엄마 오빠한테까지 이런 꼴을 보이다니. 하지만 참았어요. 오늘은 엄마를 보내는 날이니까. 싸우면 안 되니까.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조문객들이 식사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장례식장 옆 식당에 육개장, 설렁탕, 밥, 반찬이 준비돼 있었어요. 저도 조문객들 식사를 챙기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지만 밥 먹을 여유 같은 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식사 자리 상석에 앉아 계셨어요. 미란 씨가 옆에서 시어머니 반찬을 챙기고 있었고, 진호 씨는 바깥에서 조문객 배웅을 하느라 식당에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을 지나가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식사는 입에 맞으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순호가, 네, 어머니. 내가 아까부터 계속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내가 이 장례를 이렇게 크게 벌인 거 다 시댁 돈이지? 또 그 얘기였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모아둔 거짓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빈손으로 시집와서 30년 동안 밥 축내면서 살았으면서 시댁 돈 빼돌려서 내 엄마 장례에 호강한 거잖아. 조문객들의 수저 소리가 멈췄어요.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아까는 나한테 자리를 지정하더니 이제는 입까지 막을 거야?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그때 시어머니 앞에 놓인 육개장 그릇을 봤어요. 붉은 국물이 그릇 가장자리까지 차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육개장 그릇을 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천천히. 어머니, 안 돼요.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 집안은 상갓집이니까 육개장이 어울려. 뜨거운 국물이 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움을 못 느꼈어요. 충격이 먼저였거든요. 눈앞이 붉어졌고 코 안으로 매운 국물이 들어왔고 입술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다음에 뜨거움이 왔어요. 이마에서 시작해서 볼을 타고 목덜미를 지나 상복깃 안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시댁 돈 빼돌려서 이 호강이야? 평생 상갓집 팔자로 살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아니, 울린 건지 제 귀가 멍한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식당이 정지했어요.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린 사람들, 입을 가린 사람들, 의자에서 반쯤 일어난 사람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빈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고요 속에 울렸어요. 저는 서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위로 붉은 국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파 조각이 어깨에 걸려 있었고 기름기가 손등 위에서 번들거렸습니다. 뜨거웠어요. 피부가 따가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게 있었습니다. 엄마 발인 날이었어요. 엄마를 보내는 날, 엄마 조문객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 영정이 있는 이 장례식장에서 저는 육개장을 뒤집어 쓰고 서 있었습니다. 56년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수치스러웠던 적은 없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욕을 먹은 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엄마 앞이었으니까. 살아서도 돌아가셔서도 저는 엄마한테 이런 모습밖에 못 보여드리는 딸이었어요. 미란 씨가 뒤에서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게 코웃음이었습니다. 아무도 못 들었을 거예요. 저만 들었어요. 언니, 옷에 국물 묻었네. 빨리 닦아. 그 말투에는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진호 씨가 뛰어왔어요. 밖에서 소란을 듣고 달려온 거였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제 모습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육개장을 뒤집어 쓴 아내, 빈 그릇이 깨진 바닥, 자리에 서서 당당한 표정의 시어머니, 어머니, 진호 씨가 소리쳤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장인어른 장례식인데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처음으로 진호 씨가 시어머니한테 목소리를 높이는 걸 봤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진호야, 내 마누라가 시댁돈 빼돌려서 이 호화 장례 벌인 거 알아? 그것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었어?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순옥 씨한테 이게 중요하지. 우리 집 돈을 이 상갓집 잔치에 다 쏟아부은 게 중요하지 않아? 진호 씨가 입을 다물었어요. 30년 동안 봐온 풍경이었습니다. 진호 씨는 한 번도 끝까지 제 편인 적이 없었어요. 시작은 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까지는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한마디 더 하시면 거기서 멈춰요. 매번, 예외 없이 저는 남편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래전에 포기한 거였으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당 벽에 걸린 모니터에 빈소 영정 사진이 비치고 있었어요. 엄마였습니다. 라벤더색 가디건을 입고 웃고 계신 엄마. 초승달 같은 눈으로 조용히 다정하게. 엄마한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 꼴을. 그런데 엄마는 웃고 계셨습니다. 마치 괜찮아, 우리 순옥이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묶고 있던 끈 같은 것이요. 참아라. 내 아버지 뜻이다. 시댁이 다 그런 거다. 내가 좀 참으면 된다. 그 말들이 하나씩 끊어져 나갔어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유언이요? 아버지는 제가 이 꼴을 당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엄마 당부요? 엄마는 이제 안 계세요. 그리고 엄마도 엄마 발인 날에 딸이 육개장을 뒤집어 쓰는 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저는 육개장 국물이 흐르는 얼굴 그대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잠깐, 아주 잠깐 움찔하셨어요. 제 눈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어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복 자락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나왔어요. 유진이가 뒤따라 나오면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괜찮아? 할머니가 미쳤어. 내가 가서. 유진아. 제가 딸의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아. 엄마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뜨거웠고 상복에서 국물 냄새가 났고 눈이 따가워서 앞이 잘 안 보였어요. 하지만 딸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외할머니 보내드리는 게 먼저야. 알았지? 유진이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인을 마쳤습니다. 장지까지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하늘이 여전히 파랬습니다. 야속하게 옆자리에 가방이 있었어요. 그 안에 갈색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봉투. 순옥에게. 내가 떠나면 이걸 열어라. 오늘 엄마를 보내드리면 이 봉투를 열 거예요. 차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피부가 따가웠어요. 육개장 국물이 마르면서 상복이 뻣뻣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감촉을 기억하기로 했어요. 이 치욕을, 이 뜨거움을, 엄마 영정 앞에서 당한 이 수치를 절대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지에서 돌아온 건 저녁 7시쯤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미란 씨는 장지에도 안 오셨습니다. 발인 마치자마자 먼저 가셨어요. 가시면서 시어머니가 진호 씨한테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진호야, 내 마누라 돈 출처 확실히 확인해. 알겠지? 진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대답하지 않는 것이 진호 씨의 유일한 저항이었거든요. 장지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호 씨가 운전대를 잡고 말했어요. 순옥 씨, 오늘 어머니가 너무하셨어.
미안해. 저는 창밖을 보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30년 동안 수십 번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할 때마다 진호 씨는 나중에 꼭 그 말을 했습니다. 미안해. 그런데 그 다음은 없었어요. 미안하다고 하고 끝.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에 안 갈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친정집 정리해야 해요. 오늘 거기서 잘게요. 진호 씨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알았어.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 친정집 앞에서 내렸습니다. 차가 떠나는 걸 지켜봤어요. 후미등이 골목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혼자였습니다. 엄마 집은 작았어요. 서울 변두리 빌라 2층, 방 2개, 거실 하나, 부엌 하나. 아버지 돌아가시고 15년 동안 엄마가 혼자 사신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엄마 냄새가 났어요. 된장 냄새, 동동구리무 냄새, 나프탈렌 냄새. 그 냄새들이 섞인 게 엄마 냄새였어요. 저는 현관에 서서 한참 동안 숨을 쉬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엄마가 늘 앉아 계시던 방석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옆에는 돋보기 안경이 놓여 있었고 리모컨이 TV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사람이 살았던 집인데 주인이 떠나니까 공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같은 집인데 같은 집이 아니었어요. 엄마, 나왔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집에 대고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울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울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 방에 들어갔어요. 장롱 위에 아버지 영정 사진이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 속 아버지는 양복을 입고 엄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아버지가 원래 웃음이 많은 분이셨다는 걸. 사업이 기울기 전까지는.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엄마 옷들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어요. 라벤더색 가디건이 3벌이나 있었어요. 같은 색, 같은 디자인. 엄마가 평생 같은 옷만 입으신 이유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돈 쓰는 걸 사치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가디건 밑에서 상자 하나가 나왔어요. 낡은 과자 상자였는데 안에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한테 보낸 편지는 아니었어요. 아버지한테 쓴 편지였습니다. 여보, 오늘 순옥이한테 전화 왔어요. 시어머니가 또 그랬대요. 우리 딸이 왜 그런 데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잘못 시집 보낸 거 아닌지, 미안해서 잠이 안 와요. 여보, 순옥이가 명절에 올 때마다 살이 빠져요. 밥을 못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괜찮다고만 해요. 그 말이 제일 마음이 아파요. 여보, 당신이 살아 있었으면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안 당했을 텐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 위에 뚝뚝. 엄마가 아셨구나. 다 아셨구나. 제가 시댁에서 어떻게 사는지, 어떤 말을 듣는지, 얼마나 힘든지 다 알면서 말을 안 하신 거였어요. 왜요, 엄마? 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가디건을 끌어안고 과자 상자를 무릎에 올린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못 흘린 눈물이 전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멈추고 나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갈색 봉투가 있었어요. 순옥에게 내가 떠나면 이걸 열어라. 엄마 글씨, 삐뚤빼뚤한 정성스러운 엄마 글씨.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 모서리가 찢어졌어요.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1장, 그리고 서류 뭉치. 편지를 먼저 펼쳤어요. 순호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제 내 곁에 없겠구나. 울지 마라.
엄마는 충분히 살았다. 내 아버지 곁에 가니까 오히려 좋다. 순호가 엄마가 너한테 못해준 게 많다. 시댁에서 힘들 때 가서 싸워주지 못했고 내 편이 되어주지 못했다. 내 아버지 유언 때문에. 순옥이한테 그 집은 얘기는 하지 마라. 그 애가 스스로 서야 한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엄마는 생각이 달라.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딸이 30년 동안 맞으면서 사는 걸 원한 게 아니야. 아버지도 이걸 알았으면 생각을 바꿨을 거다. 순호가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동봉한 서류를 잘 읽어봐라. 내가 뭘 가진 사람인지, 내 아버지가 너한테 뭘 남겼는지, 그리고 엄마 몫도 내 거다. 엄마가 가진 거 전부 너한테 간다. 더 이상 참지 마라.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가 편지를 읽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글자가 흐려져서 몇 번이고 닦아가면서 읽었습니다. 편지를 내려놓고 서류 뭉치를 펼쳤어요. 첫 번째 서류. 태수그룹 주주명부. 태수그룹. 아버지가 세운 회사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매각됐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 아버지 회사는 망해서 팔렸잖아. 남은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서류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그룹 지분 51%, 소유자 한순옥.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한순옥. 제 이름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 위탁운용 보고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지분 51%를 제 이름으로 이전하시고 전문 운용사에 위탁 관리를 맡겨놓으셨더라고요. 매년 운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전부 엄마 주소로 발송되고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 상속 관련 문서. 엄마 이말순명의 태수그룹 지분 30%. 사망 시 한순옥에게 전량 상속. 51%, 30%, 81%. 저는 태수그룹 지분 81%의 소유자였습니다. 네 번째 서류에서 숨이 멎었어요. 태수그룹 자회사 목록. 거기에 진호건설이 있었습니다. 태수그룹이 진호건설 지분 67%를 보유. 진호건설. 시댁회사. 남편 최진호가 대표로 있는 시어머니가 안주인 행세를 하는 제가 30년 동안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며느리라고 무시당해 온 그 회사. 그 회사가 제 아버지 회사의 자회사였어요. 서류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집 천장. 곰팡이가 핀 곳이 있었고 도배가 벗겨진 곳도 있었어요. 엄마는 이 작은 집에서 15년을 혼자 사셨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도 엄마도 평생 저한테 말하지 않으셨어요. 지분 51%를 가진 사람이 시댁에서 육개장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는 게 웃긴 거예요. 슬픈 거예요? 저는 웃었어요. 그런데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셨죠. 내가 뭘 가져왔냐? 빈손으로 시집와서 밥 축내면서 살았으면서. 제가 가져온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 어머니 아들이 대표로 앉아있는 그 회사요. 그게 제 거였어요. 시댁 돈 빼돌렸다고 하셨죠. 장례비가 시댁 돈이냐고. 어머니, 시댁 돈이 제 돈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댁 회사 자체가 제 아버지 회사 밑에 있었어요. 30년 동안 어머니가 무시한 상갓집 딸이 어머니 위에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감정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분노, 서러움, 허탈함, 그리고 엄마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왜 더 일찍 이걸 안 열었을까? 아니, 열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살아계셨으니까. 엄마가 참아라고 하셨으니까. 엄마 말을 거스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더 이상 참지 마라.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딸이 30년 동안 맞으면서 사는 걸 원한 게 아니야. 맞아요, 엄마. 아버지도 이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엄마 발인 날 딸이 육개장을 맞는 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서류를 한 장 한 장 다시 정리했어요. 봉투에 넣고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어요. 엄마 방 장롱 거울. 오래돼서 가장자리가 뿌옇게 된 거울. 거울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울고 막고 참고 또 울었던 얼굴. 하지만 눈이 달랐습니다. 아까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을 때와 같은 눈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눈이었습니다. 엄마, 거울을 보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서류를 든 가방을 어깨에 맸습니다. 이제 제가 할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이 아닌 곳에서 눈을 떴어요. 엄마 집 작은 방. 엄마 이불을 덮고 자다가 새벽에 한 번 깼었는데 이불에서 엄마 냄새가 나서 한참을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엄마가 옆에 계신 것 같았어요. 순호가 밥 먹어라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아무도 없었어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엄마 부엌에서 물을 끓였습니다. 찬장에 보리차 봉지가 있었어요. 엄마가 늘 끓여 놓으시던 보리차. 주전자에 보리차를 우려서 한 잔 마셨습니다. 미지근한 보리차가 목을 타고 내려갈 때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어요. 오늘은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어젯밤에 읽은 서류들. 태수그룹 주주명부, 위탁운용 보고서, 상속문서, 자회사 목록. 한 장 한 장 다시 읽었습니다. 어젯밤에는 감정이 앞서서 제대로 못 봤거든요.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태수그룹 지분. 제 명의 51%, 엄마한테서 상속받을 30%, 합쳐서 81%, 태수그룹이 보유한 진호건설 지분 67%,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태수그룹의 절대 다수 주주이고 태수그룹이 진호건설의 최대 주주라는 건 제가 진호건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30년 동안 빈손으로 시집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빈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집 전체를 쥐고 있는 손이었습니다. 9시에 집을 나섰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하지만 아는 변호사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으니까. 제가 아는 세상은 시댁 부엌과 마트와 병원뿐이었습니다. 엄마 서류 뭉치 안에 명함이 하나 끼워져 있었어요. 법무법인 한울. 정민수 변호사. 뒷면에 엄마 글씨로 이 사람 믿어도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여기까지 준비해 놓으셨구나.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2번 잘못 눌렀습니다. 법무법인 한울입니다. 저 정민수 변호사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고 이말순 여사의 딸입니다. 잠깐 대기음이 흐르고 곧 연결됐어요. 한순옥 님이시죠? 어머님한테서 많이 들었습니다. 오실 수 있으십니까? 변호사는 제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법무법인 한울은 서초동에 있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가니까 넓은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한순옥 님이시죠? 하고 바로 안내해 줬어요. 이름을 말하기도 전에 상담실에 들어가니까 정민수 변호사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4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첫인상이 단정했어요. 안경을 쓰고 넥타이를 반듯하게 매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님 돌아가신 거 알고 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생전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한테 모든 걸 맡겨두셨습니다. 한순옥님이 연락하시면 전부 설명해 드리라고.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 서류들이 진짜인 거 맞죠? 정민수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모두 유효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순옥님, 법적으로 당신이 태수그룹의 오너입니다. 그리고 태수그룹이 진호건설 지분 67%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진호건설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도 당신에게 있습니다. 오너. 그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56년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늘 며느리였고 아줌마였고 순옥 엄마였어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제 이름으로 불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를 오너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제가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하실 수 있습니다. 태수그룹의 최대 주주로서 이사회 구성을 변경할 수도 있고 자회사인 진호건설의 경영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요? 네. 최대 주주가 소집을 요청하면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상속 등기가 완료되면 81% 지분으로 사실상 모든 안건을 단독 의결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변호사가 조용히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순옥이가 찾아오면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30년 참은 아이다. 한순옥님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가 이것까지 준비해 놓으셨어요. 변호사한테 미리 말해놓고 서류를 정리해놓고 명함까지 넣어놓고 엄마 자신은 낡은 빌라에서 보리차 한 잔으로 끼니를 때우시면서 변호사님, 네, 주주총회를 열고 싶습니다. 상속 등기 절차는 변호사가 빠르게 처리해줬어요. 엄마가 생전에 대부분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했다고 했습니다. 이틀이면 됩니다. 상속 등기 완료 후 바로 주주총회 소집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틀요? 네. 서류는 이미 다 갖춰져 있고 법원 접수만 하면 됩니다. 어머님께서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30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만 하던 사람이 주주총회를 여는 거라니. 무서웠어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날카로운 눈, 째려보는 눈빛, 이 집안은 상갓집이니까라고 외치던 그 입, 다리가 더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었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순호가, 네 어머니, 내 엄마 장례 치르느라 수고했다. 그건 그렇고, 엄마가 돌아가신 게 그건 그렇고였어요. 제 심장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 엄마 그 집 있잖아. 빌라. 네. 그거 팔아서 미란이 전세금 보태줘. 미란이가 이번에 이사하는데 보증금이 모자라거든. 어차피 내 엄마는 남긴 것도 없잖아. 그 낡은 집이라도 팔면 몇 푼은 되겠지.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서초동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가 지나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시어머니 목소리만 귓속에 울렸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이틀, 49제는커녕
장례가 끝난 지 하루도 안 됐어요. 그 집은 엄마가 15년을 사신 집이에요. 아버지 영정이 있는 집이에요. 엄마 보리차 주전자가 있는 집이에요. 그걸 팔아서 시누이 전세금에 보태라고요. 어머니, 왜? 그리고 아가씨 전세금이 얼마나 모자라시는데요? 시어머니가 의외라는 듯이 잠깐 멈추셨다가 말했어요. 2억. 2억이면 될 거야. 내 엄마 집 팔면 그 정도는 나오겠지? 2억. 제가 가진 태수그룹 지분 가치가 얼마인지 아시면 웃으시겠어요, 어머니.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 어머니,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평하게 유지했어요. 감정을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뭐야, 왜 그렇게 말해? 싫다는 거야? 아니요. 알겠다고요. 그래. 빨리 처리해. 전화가 끊겼어요.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었습니다. 서초동 거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목적지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엄마 집을 팔아서 시누이 전세금을 만들어주라. 30년 동안 수도 없이 들은 패턴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가진 건 다 시댁 거고 친정 것도 시댁에 바쳐야 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제 탓이고.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예전에는 그 말을 들으면 속이 쓰리고 억울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 집을 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틀 뒤에 어머니가 저한테 빈손으로 시집왔다고 하셨던 그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걸음을 멈추고 핸드폰을 다시 꺼냈어요.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순옥 정 변호사님, 주주총회 소집 통보서에 서명하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어요. 정민수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제 엄마를 보낼 때 야속하게 파랗던 하늘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30년을 참았으니 이틀쯤은 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엄마 집에서 잤어요. 이불을 펴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이걸 해도 되는 걸까? 주주총회에 나가서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거.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걸 세상에 내놓는 거. 진호 씨는 어떻게 될까? 자기 회사가 아내 아버지 회사의 자회사였다는 걸 알면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내가 그걸 숨기고 있었다는 걸 알면 화가 나려나? 배신감을 느끼려나? 이혼하자고 하면 어떡하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호 씨를 사랑하냐고 물으면 솔직히 모르겠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엔 너무 길고 복잡했거든요. 그 안에 정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고 체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호 씨가 어제 장례식장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비록 거기서 멈추긴 했지만 그래도 그 한마디가 고마웠어요.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었는데 눈 감고 모른 척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한마디는 했으니까 그게 진호 씨의 전부였어요. 부족하지만 없지는 않은 사람. 이혼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릎 꿇지도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은 옆으로 돌아 누웠는데 장롱 위에 아버지 영정이 보였어요. 아버지, 어둠 속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서라고 하셨잖아요. 저 스스로 서려고 해요. 근데 아버지가 원하셨던 방식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제가 지분을 무기로 쓰는 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실력으로 인정받기를 바라셨겠죠.
하지만 아버지, 30년 동안 실력을 보여줄 기회조차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부엌에만 세워놨고 제가 뭘 하든 빈손으로 왔으면서라는 말 한마디로 전부 지웠어요. 실력을 증명할 무대 자체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먼저 무대에 올라가야 해요. 그게 아버지한테는 무기로 보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무대예요. 엄마는 허락해줬어요.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마라. 아버지도 괜찮으시죠?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장롱이 영정 속 아버지 얼굴이 평소보다 조금 덜 엄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느끼기로 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소집 통보서에 서명하면 모든 게 시작돼요. 30년을 참았으니 하룻밤쯤은 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민수 변호사한테서 아침 8시에 전화가 왔어요. 한순옥님 상속 등기 완료됐습니다. 태수그룹 지분 81%, 한순옥님 단독 명의로 확정됐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보도 어제 발송했고 오늘 오후 2시에 진호건설 본사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이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 30년을 준비했다고 하면 될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엄마가 돌아가시고 육개장을 뒤집어 쓰고 편지를 읽고 변호사를 만나고 시어머니한테 잘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그 이틀이 30년보다 긴 준비였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옷을 골라야 했어요. 엄마 집에는 제 옷이 없었습니다. 입고 온 검은 상복밖에 없었어요. 장롱을 열었는데 엄마 옷들 뿐이었어요. 라벤더색 가디건, 꽃무늬 블라우스, 낡은 면바지. 그런데 장롱 맨 아래 칸에서 비닐에 쌓인 옷이 하나 나왔어요. 진한 남색 정장이었습니다. 비닐 위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엄마 글씨로 순우가 이거 입어라. 내 사이즈다. 손이 떨렸어요. 비닐을 벗기니까 깔끔한 남색 재킷과 같은 색 슬랙스가 나왔습니다. 안쪽에 흰색 실크 블라우스도 함께 들어 있었어요. 가격표가 붙어 있었는데 싼 옷이 아니었어요. 라벤더색 가디건만 입으시던 엄마가 이 옷에 얼마를 쓰셨을까? 그리고 옷 아래에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열어보니 진주 귀걸이였습니다. 포스트잇이 또 붙어 있었어요. 엄마가 결혼할 때 외할머니한테 받은 거다. 이제 내 거야. 엄마가 이것까지 준비해 놓으셨어요. 서류만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변호사만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딸이 세상 앞에 설 때 입을 옷까지, 귀에 달 귀걸이까지.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서는 날이에요.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이틀 전에 본 엄마 방 장롱 거울. 가장자리가 뿌옇게 된 그 거울. 남색 정장을 입은 제가 서 있었습니다. 흰 실크 블라우스가 기단으로 단정하게 들어갔고 진주 귀걸이가 귓불에서 은은하게 빛났어요. 56년을 살면서 정장을 입어본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유진이 졸업식, 진호 씨 회사 행사에 따라간 것. 그때도 조연이었어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 서 있었지 제 이름으로 선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어요. 한순옥으로 서는 거였어요. 엄마, 잘 어울리지? 거울 옆에 세워둔 엄마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는 여전히 웃고 계셨어요. 가방에 서류를 넣고 구두를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오후 1시 반, 진호건설 본사 앞에 도착했어요. 이 건물을 수도 없이 와봤습니다. 남편 도시락을 가져다 줄 때, 회사 행사에 사모님으로 불려갈 때, 직원들한테 인사하면서 웃을 때,
그때마다 저는 로비에서 기다리거나 안내를 받거나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현관 앞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정민수 변호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회의실은 15층입니다. 이미 소집 통보를 받은 관계자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진호건설 경영진, 이사진, 그리고 아마 시어머니도 오셨겠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금자 씨와 최미란 씨도 오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다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15층. 문이 닫히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층수가 바뀔 때마다 숫자가 올라갔어요. 35, 79. 30년이 숫자처럼 올라가고 있었어요. 10, 12, 14. 딩. 15층.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서 한 번 멈췄어요.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소리. 그 속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주주총회가 뭐야? 누가 소집한 거야? 진호야, 너 한 거 아니지? 진호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도 모릅니다. 갑자기 통보가 와서 이상한 일이 있어. 태수그룹? 그게 뭔데? 그 회사 한태수 그 사람 죽고 나서 다 없어진 거 아냐?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내쉬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회의실은 넓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15명 정도가 앉아 있었어요. 진호건설 이사진, 임원들, 그리고 테이블 상석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아, 상석. 장례식장에서도 윗자리에 앉으셨던 시어머니가 여기서도 상석에 앉아 계셨어요. 시누이 미란 씨가 시어머니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진호 씨는 왼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전부 고개를 돌렸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지셨어요. 그리고 이내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너는 왜 여기 와?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여긴 부엌이 아니야. 미란 씨가 옆에서 코웃음을 쳤어요. 언니 갈대를 잘못 온 거 아냐? 사모님 대기실은 아래층인데. 몇몇 임원들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진호 씨가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며 말했어요. 순옥 씨 여기 왜? 앉으세요 여보. 제가 말했어요. 진호 씨가 멈칫했어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 진호 씨가 본 적 없는 목소리였을 거예요. 정민수 변호사가 제 뒤에서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그 뒤로 법무법인 직원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무슨 짓이야 이게?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순호가 변호사까지 데리고 온 거야? 미쳤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테이블 맨 끝에 마련된 빈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앞쪽 발표자 자리로 걸어갔어요. 뭐 하는 거야? 거기 왜 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 장씩 천천히. 저는 오늘 태수그룹 최대 주주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태수그룹? 뭔 소리야? 시어머니가 되물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아까보다 작아져 있었습니다. 정민수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참석자 여러분, 저는 법무법인 한울의 정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주총회는 태수그룹 최대 주주인 한순옥님의 요청으로 소집되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떴어요. 변호사가 준비해 온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태수그룹은 고 한태수 회장이 설립한 기업으로 현재 한순옥님이 지분 81%를 보유한 절대 다수주주입니다.
81%? 진호 씨가 중얼거렸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수그룹은 진호건설 지분 6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스크린의 지분 구조도를 가리켰어요. 즉, 한순옥님은 태수그룹의 실질적 오너이자 태수그룹의 자회사인 진호건설의 실질적 지배주주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보고 진호 씨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짚고 서 계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사기치는 거 아냐?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진호야, 이거 가짜야. 저 여자한테 속은 거야. 이 서류 다 조작이야.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박금자 씨, 모든 서류는 법원에 등기된 공식 문서입니다. 상속 등기 역시 이틀 전 완료되었고 여기 등기부등본 원본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직접 확인하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서류 원본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법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미란 씨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말이 돼? 언니가 태수그룹 오너라고? 평생 부엌에서 밥이나 하던 사람이. 미란 씨가 변호사한테 다가갔어요.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거 진짜야?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입니다. 반박하실 법적 근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미란 씨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조용히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미란 씨가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임원들이 웅성거리는 동안, 진호 씨가 멍하니 앉아 있는 동안, 저는 발표자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사람한테 몇 분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보셨어요. 처음으로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시선이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각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내려다보셨거든요.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칠 전에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죠. 제가 시댁 돈 빼돌려서 친정 엄마 장례를 치렀다고.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어요. 시댁 돈이 제 돈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댁 회사 자체가 제 아버지 회사 밑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무시하신 상갓집 딸이 이 회사 위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는 한 발 앞으로 나갔어요.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가 제 자리를 뺏으셨죠. 친정 어른들 자리에 앉으시면서 시어머니니까 자기가 윗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은 제가 자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발표자 자리 뒤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어요. 의장석?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앉는 자리. 의장석은 제가 앉겠습니다. 회의실이 정지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을 부을 때의 그 자신만만한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하셨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미란 씨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서류를 넘기는 척하거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시어머니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진호 씨만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충격인 건 분명했지만 그 안에 뭐가 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저는 진호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1초, 2초, 3초. 진호 씨가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저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의실 전체를 향해 말했어요. 30년간 상갓집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회사의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정민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의장석 의자를 빼줬어요. 저는 걸어가서 앉았습니다. 의장석에 앉는 순간 회의실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테이블 양쪽의 임원들, 서류를 움켜쥔 미란 씨, 하얗게 질린 시어머니,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진호 씨. 30년 동안 부엌에서만 서 있던 사람이 회의실 상석에 앉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이 자리가 원래 제 자리였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회의실에서 나가시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미란 씨가 시어머니 팔을 잡고 나갔는데 시어머니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복도에서 미란 씨가 엄마 괜찮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임원들은 하나둘 눈치를 보며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몇몇은 나가면서 저한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제까지 사모님 커피 드릴까요? 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의장님이라고 부를 뻔하다가 어색하게 입을 다무는 게 보였어요. 정민수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오늘 안건은 모두 의결됐습니다. 추가 절차는 내일 사무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가 나가고 회의실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저와 진호 씨. 진호 씨는 아까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주주총회가 진행되는 1시간 내내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칠 때도, 미란 씨가 서류를 따질 때도, 제가 의장석에 앉을 때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빈 회의실에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진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옥 씨, 네, 진짜야? 목소리가 낮았어요. 분노인지 허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네, 진짜예요. 태수그룹이 진호건설 모회사라는 거? 네. 내 회사가 당신 아버지 회사 밑에 있었다는 거? 네. 진호 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한참 동안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진호 씨가 손을 내리고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그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왜? 저는 의장석에서 일어나 진호 씨 근처 의자로 옮겨 앉았어요. 두 의자 간격 정도의 거리를 두고. 아버지 유언이었어요. 장인어른?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이 지분을 무기로 쓰지 마라. 내 실력으로 인정받아라. 그래서 숨겼어요. 진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만으로는 30년을 설명 못해.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리고 저는 잠깐 멈췄어요.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숨기지 않기로 한 날이었어요. 여보한테 돈 많은 아내가 아니라 그냥 아내이고 싶었어요. 진호 씨가 눈을 깜빡였어요. 뭐? 만약 여보가 결혼 전에 이걸 알았으면 나를 어떻게 봤을까? 순옥이가 아니라 태수그룹 딸로 봤을 거잖아요. 여보 성격에 부담스러워서 결혼 안 했을 수도 있고. 진호 씨가 입을 다물었어요. 아니면 결혼을 했어도 평생 처가 돈으로 사는 남자라는 말 들을까봐 힘들어했을 거예요. 여보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존심 강하고
남한테 빚지는 거 싫어하고 진호 씨 눈에 뭔가가 지나갔어요. 부정할 수 없다는 걸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옥이로 살았어요. 빈손으로 시집 온 며느리,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아내.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편했어요. 적어도 여보 앞에서는. 진호 씨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실 시계 소리가 들렸어요. 째깍 째깍. 순옥 씨. 네. 그러면 그동안 어머니한테 당한 거 다 참은 거야? 알면서? 그 질문에 제 가슴이 쿵했어요. 알면서 참은 건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저도 이 서류를 며칠 전에 처음 봤어요. 엄마가 남긴 봉투에서. 그러면 지분이 있는 줄도 모르고 30년을 참은 거야? 네. 진호 씨가 눈을 감았어요. 미친 거 아냐? 그 말이 욕이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진호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으니까. 분노가 아니라 자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지분도 모르고 그냥 맨몸으로 30년을 버텼다는 거잖아. 어머니한테 욕먹고 미란이한테 무시당하고 나한테도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 듣고. 진호 씨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육개장까지. 그 말에 제 눈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참으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안 울기로 했으니까. 정장을 입고 의장석에 앉고 당당하게 선 날이니까. 우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호 씨가 말했어요. 순옥 씨, 나는 장례식장에서 어머니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 하고 끝난 게 내 전부였어. 마누라가 장모 영정 앞에서 육개장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 그게 30년 동안 내가 한 거의 전부야. 진호 씨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지분이고 뭐고 그거 이전에 내가 잘못한 거야. 당신이 뭘 가졌든 안 가졌든 내 아내가 그 꼴을 당하는 걸 보고도 아무것도 안 한 내가 잘못한 거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주주총회에서 시어머니 앞에 설 때도 안 울었는데 의장석에 앉을 때도 안 울었는데 남편의 그 한마디에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내가 잘못한 거야. 진호 씨는 늘 미안해라고 했어요. 하지만 내가 잘못했어라고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미안해는 상황 탓이에요. 일이 그렇게 됐으니 미안하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잘못했다는 자기 탓이에요. 내가 못했다는 인정이에요. 그 차이가 30년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그날 엄마 영정 앞에서 육개장 맞으면서 진짜 죽고 싶었어. 진호 씨가 고개를 확 들었어요. 56년 살면서 그렇게까지 수치스러운 적은 없었어. 시어머니한테 맞은 게 아니라 엄마한테 그 꼴을 보인 게 더 창피했어. 살아서도 돌아가셔서도 저는 엄마한테 이런 모습밖에 못 보여드리는 딸이구나. 그 생각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진호 씨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두 걸음, 세 걸음 제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회의실 바닥에 양복 바지가 구겨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순옥 씨, 아니 여보. 진호 씨가 고쳐 불렀어요. 미안해. 30년 늦었어.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시어머니의 구박, 시누이의 무시, 명절마다 부엌에서 보낸 밤,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던 제사상, 빈손으로 시집 왔으면서라는 말들, 장례식장의 육개장, 뜨거운 국물, 엄마 영정 앞에 수치심, 그 모든 게 눈물이 되어 나왔어요. 여보, 이제 내가 여보 편이야. 진호 씨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었습니다. 건설 현장을 다니던 시절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손. 크고 투박하고 따뜻한 손.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제 손을 이렇게 잡은 게 몇 번이나 될까요? 어머니한테 내가 말할게. 더 이상 여보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고. 장례식장에서 못한 말이야. 그때 했어야 하는 건데 30년 동안 못한 말이야. 진호 씨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이 사람이 우는 걸 본 건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회의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아니 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한 사람은 의자에 앉아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어서 회의실 창으로 노을빛이 들어왔어요. 주황색 빛이 테이블 위를 물들였습니다. 아까까지 서류와 지분 구조도가 놓여 있던 그 테이블 위에 지금은 노을만 놓여 있었어요. 진호 씨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근데 여보. 네. 아까 지분 얘기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 뭔데요? 장례비. 어머니가 시댁돈 빼돌렸다고 했잖아. 네. 시댁돈이 여보 돈이었으면 여보가 여보 돈으로 여보 엄마 장례 치른 거잖아. 네. 진호 씨가 허탈하게 웃었어요. 어머니가 그걸 알면 기절하겠다. 저도 웃었어요. 웃으면서 또 울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호 씨 핸드폰이었습니다. 화면에 어머니라고 떠 있었어요. 진호 씨가 저를 봤어요. 저도 진호 씨를 봤습니다. 받으세요. 진호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30년 동안 시어머니가 우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진호야, 저 여자한테 속은 거야. 이혼해. 당장 이혼해. 어머니, 전현이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꾸민 거야. 30년 동안 숨기고 있었다는 게 말이 돼. 사기꾼이야. 어머니, 진호 씨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소극적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순옥 씨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뭐? 그리고 이혼 안 합니다. 전화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진호야, 너 지금 엄마한테. 어머니, 순옥 씨가 30년 동안 뭘 가졌든 안 가졌든 어머니가 장례식장에서 한 일은 잘못된 겁니다. 사돈 장례식에서 며느리한테 육개장을 부은 게 그게 맞는 겁니까? 저는 그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 하고 끝났습니다. 그게 30년 동안 제가 한 전부였어요. 이제는 아닙니다. 진호 씨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이제 여보 편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진호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크게, 길게. 30년치 한숨 같았습니다. 여보. 네. 어머니가 쉽게 안 꺾일 거야. 알지? 알아요. 미란이도 알아요. 진호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그 손이 30년 전에 올려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늦었다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하자. 앞으로는. 진호 씨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서울 하늘이 주황색에서 보라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보낸 날은 하늘이 너무 파래서 야속했는데 오늘은 하늘이 이렇게 고운 색으로 물드는 게 처음으로 괜찮았어요. 진호 씨가 일어나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집에 가자, 여보.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크고 따뜻한 손. 나란히 걸어서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두 간 뒤였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진호 씨가 작게 말했어요. 여보. 네. 정장 잘 어울려.
저는 웃었어요. 56년 살면서 남편한테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날 밤부터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진호 씨가 알려줬어요. 어머니가 친척들한테, 교회 사람들한테, 아는 사람이란 사람한테 전부 전화하셨어. 뭐라고 하셨는데요? 순옥 씨가 문서를 위조해서 남편 회사를 빼앗으려 한다고. 친정 아버지가 사기꾼이었고 그 딸도 사기꾼이라고. 가슴이 뜨끔했어요. 30년 동안 시어머니가 저를 공격하는 방식은 항상 같았습니다.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로 시작하는 문장이 친척 모임에서, 교회에서, 동네에서 퍼져나가면 저는 아무데도 갈 수 없었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집, 진호 씨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주주총회 다음 날 시어머니가 미란 씨를 불러 대책회의를 하셨대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미란 씨를 앞에 세우고 미란아, 그 서류 가짜야. 분명히 가짜야. 변호사를 구해. 소송을 해야 해. 미란 씨가 변호사 3곳에 전화를 했대요. 첫 번째 변호사, 서류를 검토하고 말했대요. 박금자 씨, 이 서류는 전부 법원에 등기된 공식 문서입니다. 위조가 아닙니다. 두 번째 변호사, 소송을 하셔도 승산이 없습니다. 상속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라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어요. 세 번째 변호사,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당하실 수 있습니다. 신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란 씨가 시어머니한테 보고했대요. 엄마, 변호사들이 다 같은 말이야. 소송해도 안 된대.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치셨대요. 그럼 어떡하라고. 가만히 앉아서 당하라고. 엄마, 일단 진정하고. 진정? 내가 30년 동안 밥 먹여 키운 며느리한테 뒤통수를 맞았는데 진정을 해. 시어머니는 소송이 안 되니까 여론전으로 돌아섰어요. 교회 집사님들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말했대요. 우리 며느리가 사기를 쳤어요. 남편 회사를 빼앗으려고 서류를 꾸민 거예요. 저 불쌍한 늙은이 하나 등쳐먹으려고. 친척들한테도. 순옥이가 변했어. 돈맛을 알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회사를 빼앗고 이제 나를 쫓아내려고 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한테도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먼 친척 아주머니한테서 순호가 시어머니 회사를 빼앗은 거 사실이야?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끊었어요. 교회 집사님한테서 순옥 집사님, 사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던데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도 끊었어요.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 시어머니가 소문을 퍼뜨리는 건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봐왔으니까. 다만 예전에는 소문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아니었어요. 사실이 제 편이었으니까. 변화는 미란 씨한테서 먼저 왔어요. 주주총회 나흘 뒤 오후에 현관벨이 울렸어요. 초인종 화면을 보니까 미란 씨였습니다. 문을 열까 말까 망설였어요. 진호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열어줘. 미란이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문을 열었습니다. 미란 씨가 서 있었어요. 처음 본 얼굴이었어요. 주주총회 때의 당당한 표정도 장례식장에서의 비웃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눈이 붓고 화장기가 없고 코트 단추를 잘못 채운 채 언니, 미란 씨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돼?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저와 진호 씨, 맞은편에 미란 씨. 미란 씨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손에 들고 온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리다가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었다가 언니, 나 주주총회 끝나고 혼자 알아봤어. 뭐요? 우리 엄마가 한 일들. 미란 씨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회사 격리를 직접 관리했잖아. 그때부터 이상한 게 있었어. 서류를 꺼냈어요. 진호건설 회계장부 사본이었습니다. 여기 이 항목들, 용역비, 자문료, 특별경비, 전부 실체가 없는 지출이야. 금액이 5년간 합쳐서 12억이 넘어. 12억? 진호 씨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이게 다 어디로 간 거야? 미란 씨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개인 계좌로 갔어. 그리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억이 내 전세금으로 왔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미란 씨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도 몰랐어, 언니. 엄마가 전세금 보태준다고 해서 그냥 받았어. 어디서 난 돈인지 안 물어봤어. 내가 바보였어. 저는 미란 씨를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이 사람한테서 좋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니 살림이나 잘해. 언니, 우리 엄마한테 잘해. 언니, 뭘 그렇게 못해? 항상 시어머니 편이었고 항상 저를 내려다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니, 미란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언니한테 한 말들, 장례식장에서도 그 전에도 시댁 돈 빼돌린 거 아니야? 라고 했잖아. 빼돌린 건 우리 엄마였어. 미란 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언니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었어. 정작 빼돌린 쪽은 우리인데 언니한테 도둑질했냐고 한 거잖아. 장례식장에서 육개장 부을 때도 나는 옆에서 웃고 있었고, 아가씨, 언니, 미란 씨가 손을 내리고 저를 똑바로 봤어요. 미안해요. 눈이 시뻘갰고 코가 빨갛고 화장이 다 지워진 얼굴이었어요. 처음으로 이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미란 씨의 사과를 바로 받아들이기에는 30년이 너무 길었거든요. 사과 한 번으로 지워지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직접 서류를 찾아서 왔다는 건 그것만은 인정해야 했어요. 미란 씨, 네. 사과는 고마워요. 근데 바로 괜찮다고는 못하겠어요. 솔직히 미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닦으면서 알아. 당연한 거야. 내가 언니한테 한 거 생각하면 당연해. 대신 하나만 물을게요. 뭔데? 이 서류 어머니한테 보여줬어요? 미란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안 보여줬어. 보여주면 엄마가 보여줘야 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소문을 퍼뜨리고 계시잖아요. 제가 사기를 쳤다고, 서류를 위조했다고. 그러면서 정작 어머니 본인이 회사 돈을 빼돌린 건 숨기고 계세요. 미란 씨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가 먼저 자기 잘못을 인정하셔야 해요. 그래야 이 집안이 살아요. 옆에서 진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란아, 순옥 씨 말이 맞아.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해. 내가 같이 갈게. 미란 씨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서류 봉투를 다시 집었어요.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보여줄게. 그 후의 이야기는 진호 씨한테 들었어요. 진호 씨와 미란 씨가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갔대요.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전화를 돌리고 계셨다고 해요. 또 누군가한테 저 험담을 하고 계셨던 거죠. 어머니, 진호 씨가 말했대요. 전화 끊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또 그 여자 편드는 거야?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미란 씨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대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보고 얼굴이 굳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야?
회사 장부에서 나왔어요. 엄마. 아빠 돌아가신 뒤에 엄마가 빼돌린 돈. 5년간 10이요. 그중 3억이 내 전세금이었어. 미란아, 이건 엄마. 미란 씨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대요. 엄마가 순옥 언니한테 사기꾼이라고 했잖아. 서류 위조했다고. 근데 엄마, 진짜 회사 돈 빼돌린 건 엄마야. 시어머니가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해요. 진호 씨가 말했대요. 어머니, 순옥 씨한테 사과하세요. 장례식장에서 한 일, 30년간 한 일, 그리고 지금 소문 퍼뜨리고 계신 것까지 다 멈추시고 사과하세요. 그게 이 집안이 살 길입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고 해요. 미란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대요. 엄마, 나도 언니한테 사과했어. 엄마도 할 수 있어. 그 뒤로 시어머니의 전화가 멈췄어요. 소문도 잦아들었습니다. 교회 쪽에서 오히려 진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진호 씨가 주요 친척들한테 직접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거든요. 순옥이가 사기를 친 게 아닙니다. 장인어른이 남겨주신 정당한 유산입니다. 네, 서류도 확인했습니다. 법원 등기까지 된 겁니다. 하나둘 연락이 끊기는 게 느껴졌대요. 시어머니한테서 아들도 등을 돌렸고 딸도 등을 돌렸고 비자금 횡령까지 드러났고 30년 동안 며느리 위에 군림하던 성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진호 씨가 시어머니 집에 다녀온 날 밤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거실에 혼자 앉아 계셨어. 전화기를 손에 들고 있는데 아무데도 전화를 안 하시더라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고 계셨어. 우리 결혼식 사진.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시어머니가 무서운 사람이었느냐고요. 네, 무서웠어요. 30년 동안 무서웠습니다. 미운 사람이었느냐고요. 네, 미웠어요. 수도 없이 미웠습니다. 그런데 혼자 빈 거실에 앉아 가족 사진을 보고 계신 79세 노인을 생각하니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아팠어요. 미워하면서도 불쌍한. 그게 시어머니에 대한 제 30년치 감정이었습니다. 49제 날이 왔습니다. 엄마가 떠나신 지 49날. 불교에서는 이 날이 지나면 망자의 영혼이 완전히 다음 세상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독실한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엄마를 위해 49제만은 제대로 지내고 싶었어요. 친정집에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것들로요. 시루떡, 약과, 배, 사과, 나물 3가지, 그리고 엄마가 늘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엄마 레시피 그대로 두부 넉넉히 넣고 애호박 큼직하게 썰어서 진호 씨가 옆에서 도왔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제사 준비를 도운 적이 손에 꼽는 사람이 과일 깎는 걸 자청했어요. 배를 깎는데 껍질이 두꺼워서 먹을 데가 별로 없었지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고마웠으니까. 유진이도 왔어요. 나물 무치는 걸 도와줬습니다. 엄마, 이 정도면 돼? 응, 잘했어. 외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세 식구가 부엌에 서서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게 이상하게 처음인 것 같았어요. 명절이면 항상 제가 혼자 시댁 부엌에서 전을 부쳤거든요. 누가 도와주는 법이 없었어요. 이렇게 누군가 옆에서 배를 깎아주고 나무를 묻혀주는 게 별것 아닌 건데, 별것 아닌 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56년 만에 알았습니다. 오후 4시 제사상을 다 차리고 엄마 영정 앞에 촛불을 켰어요. 엄마는 여전히 웃고 계셨어요. 라벤더색 가디건을 입고 초승달 같은 눈으로 엄마 49제야. 이제 편히 가셔도 돼. 절을 올렸습니다. 진호 씨도 절을 했어요. 유진이도.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초인종 화면을 봤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미란 씨도 없이, 운전기사도 없이 택시를 타고 오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손에 들린 것을 보고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냄비였어요. 뚜껑이 덮인 스테인리스 냄비.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계셨어요. 냄비 아래에 수건을 깔아서 뜨거운 바닥이 손에 닿지 않게 하셨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현관문을 열고 말했어요. 그건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신발을 벗고 냄비를 들고 거실을 지나 제사상 앞으로 걸어가셨어요. 진호 씨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어떻게?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진호 씨를 멈추셨어요. 그리고 제사상 앞에 냄비를 내려놓으셨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육개장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육개장, 뜨거운 김이 올라왔어요. 붉은 국물 위로 파가 송송 떠 있고 고사리가 보이고 대파가 길게 썰어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제 얼굴에 부었던 그 음식, 시어머니가 직접 끓여서 가져오신 거였어요. 어머니, 이거. 시어머니가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79세 노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관절이 안 좋으신 걸 아는데 진호 씨가 어머니 하고 부축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으로 밀어내셨어요. 무릎을 꿇고 엄마 영정을 올려다보셨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러다 고개를 숙이셨어요. 깊이 이마가 바닥에 닿을 만큼 사돈어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지도 높지도 않은 작고 갈라지고 떨리는 목소리.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거실에 울렸어요. 살아생전에도 제가 못되게 굴었습니다. 사돈어른이 아프실 때 문병 한 번 안 갔습니다. 사돈어른 딸을 30년 동안 구박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돌아가신 뒤에는 더 못된 짓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어요. 사돈어른 발인날에 따님한테 육개장을 부었습니다. 영정 앞에서, 조문객들 보는 앞에서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죄송하다는 말씀이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영정 앞에 절을 하셨어요. 큰 절, 이마를 바닥에 대는 큰 절.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 절을 마치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저를 향해 돌아앉으셨어요.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물이 주름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이 사람이 우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순호가, 내 어머니, 미안하다. 30년 동안.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무셨어요. 말을 잇기가 힘드신 것 같았어요. 내가 빈손으로 시집 온 줄 알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다. 시집 온 첫날 이 집에서 내가 제일 미치야라고 하셨던 말. 명절마다 전이 왜 이 모양이야 하셨던 말. 내가 뭘 가져왔냐는 수백 번의 말. 진호 씨한테 전연 쫓아내라고 하셨던 말. 그리고 장례식장, 육개장, 뜨거운 국물, 엄마 영정 앞에 수치심. 그 모든 것이 미안하다 한마디로 지워지느냐. 솔직히 말하면 아니에요. 안 지워져요. 하지만 저는 79세 노인이 제사상 앞에 무릎 꿇고 우는 걸 보고 있었어요. 직접 육개장을 끓여서 택시 타고 온 사람을, 아들도 딸도 안 데리고 혼자 온 사람을. 육개장,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맛있겠네요.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어요. 그게 용서라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괜찮아요 라고도 안 했고 다 잊을게요 라고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맛있겠네요는 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끓여온 육개장을 엄마 제사상에 올려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적어도 그 정도는. 진호 씨가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에서 대접을 가져왔어요. 시어머니가 끓여온 육개장을 대접에 담아 제사상 위에 올렸습니다. 된장찌개 옆에 육개장, 엄마 영정 앞에 두 그릇의 국이 나란히 놓였어요. 어색했어요. 당연하죠. 2달 전에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이 날아다녔던 사이인데 유진이가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여왔어요. 엄마가 늘 끓여놓으시던 보리차. 할머니 드세요. 유진이가 시어머니한테 종이컵을 내밀었어요. 시어머니가 유진이를 올려다보셨어요. 잠깐 멈칫하시더니 종이컵을 받으셨어요. 고맙다 유진아. 유진이가 살짝 웃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보리차를 마시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엄마 집 거실에 4사람이 앉아 보리차를 마시는 게 30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진호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돌아보는 거 처음 봤어. 저도요. 그날 밤 제사상을 치우면서 육개장 대접을 설거지했어요. 시어머니가 끓여온 육개장. 국물이 제법 진했어요. 고춧가루를 많이 넣으셔서 빨갛고 대파가 길게 썰어져 있었고 고사리도 들어 있었어요. 맛을 봤었거든요. 제사 끝나고 솔직히 간이 좀 셌어요. 그리고 파를 너무 많이 넣으셨어요. 하지만 정성이 들어간 건 알 수 있었어요. 79세 노인이 혼자 부엌에서 육개장을 끓이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파를 썰고 고기를 삶고 고춧가루를 풀고 그 과정이 쉬웠을 리가 없어요.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이 칼을 잡고 도마 앞에 서신 거잖아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미워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안쓰러워서 우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육개장이라는 음식이 제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될 줄 몰랐다는 게 웃기고 슬펐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태수그룹 이사회 의장직을 맡았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56년 동안 전업주부로만 살았는데 갑자기 기업의 의장이라니. 회의에 들어가면 용어를 모르는 게 태반이었고 서류를 읽으면 숫자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하지만 배웠어요. 천천히 하나씩. 아버지가 스스로 서라고 하셨잖아요. 늦었지만 서는 중이에요, 아버지. 진호 씨는 여전히 진호건설 대표예요. 달라진 건 아침마다 출근 전에 하는 말이에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제가 그만해 오글거려 하면 웃어요. 그 무뚝뚝한 사람이 요즘은 웃어요. 같이 출근하는 날도 있어요.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고 뉴스 듣고 가끔 대화하고 30년 동안 못한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늦었지만 늦었으니까 더 소중하게. 유진이가 지난달에 전화해서 그랬어요. 엄마, 요즘 엄마가 제일 예뻐. 진짜야. 뭐가 예뻐? 주름만 늘었는데. 아니, 표정이 예뻐졌어. 웃는 게 달라졌어. 그 말에 거울을 봤어요. 정말이었어요. 눈가 주름은 더 깊어졌는데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거울을 봐도
입꼬리가 올라간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49제 이후로 소리 지르시는 건 없었어요. 전화로 저를 험담하시는 것도 멈추셨어요. 하지만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명절에 만나면 서로 조심스럽고 대화가 길지 않고 눈을 잘 못 마주쳐요. 그래도 변한 것들이 있어요. 추석에 시어머니 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 먼저 서 계셨어요. 순호가 저는 내가 붙일 테니까 너는 좀 쉬어라. 30년 만에 처음 들은 말이었어요. 전이 좀 탔어요. 시어머니가 전을 붙여본 게 얼마나 오래전인지 모르니까. 하지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맛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탄전도 마음이 들어가면 맛있을 수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보셨을까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돌아서셨으니까.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미란 씨가 이번 추석에 그랬어요. 언니 다음 설엔 내가 전 부칠게. 언니는 그냥 와서 앉아. 아가씨가 전을 부칠 줄 알아? 유튜브로 배웠어. 요즘 세상 좋잖아. 웃었어요. 둘 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에요. 아마 완벽한 화해 같은 건 없을 거예요. 30년은 30년이니까. 하지만 함께 앉아서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날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마지막 이야기를 할게요. 열흘 전에 엄마 산소에 다녀왔어요. 혼자 갔습니다. 진호 씨한테 오늘은 혼자 갈게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 사람도 이제 알아요. 제가 혼자 있어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걸. 산소에 올라가는 길에 들른 데가 있어요. 동네 식당. 육개장 한 그릇을 포장했어요. 엄마 산소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육개장을 덜어서 산소 앞에 놓았어요. 엄마 나왔어. 바람이 불었어요. 풀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육개장 보면 안 울어. 정말이에요. 안 울었어요. 오히려 웃게 돼. 엄마한테 다 얘기했어요. 주주총회 얘기, 진호 씨 얘기, 시어머니가 49제에 육개장 끓여온 얘기, 미란 씨가 전 부치겠다고 한 얘기, 유진이가 엄마 표정이 예뻐졌다고 한 얘기. 다 얘기하고 나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었어요. 엄마 보내던 날도 이렇게 파랬는데 그때는 야속했어요.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그 파란 하늘이 엄마가 보내주는 축복 같았어요. 엄마. 산소 앞에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덕분에 나 이제 행복해요.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계절에 안 맞게 따뜻한. 엄마가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하지만 때를 아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여러분의 때도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엄마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등을 밀어줄 겁니다. 사랑에도 용기에도 늦은 나이는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서 하시는 일마다 순조롭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